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문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문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가끔 이 사문난적이라는 걸로 해서 시험 문제에도 종종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제 사문난적이죠. 자, 사문난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고려 시대하고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성리학 또는 유교죠. 유교 이념에 그 반대하는 사람 또는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용어를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사문의 유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문은 원래 이 공자를 칭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자가 뭐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공자하면 논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이 주나라 문항을 몹시 흠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문화가 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공자가 어떤 이 문항의 어떤 뭐랄까 문항을 아예 그냥 품에 안고 살았던 분이야. 그래서 이제 문항에 그냥 자나깨나 문항이 이 어떤 이 문화를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이제 공자가 꿈에도 나타나고. 근데 어느 날 공자께서 잠을 주시면은 늘상 꿈에 나타나는 그런 문항이 안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이제 나 죽을 때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이제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그런 문항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곧 이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문항을 계승한 그러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이 바로 공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문항의 어떤 그 계승한 그런 사람, 그래서 사문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공자를 이후부터 이 사문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라 그럴까요? 만세의 사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문의 유래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공자의 이런 그 유교가 한나라 때 어떤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의 송나라 중에서도 이 남송 시대 때 주자라는 분이 이제 성리학을 다시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성리학은 이제 새로운 이제 내용의 유학이다. 신유학이라고 해요. 신유학. 니오 컴퓨셔니즘이라고 해요. 컴퓨셔니즘. 발음이 좀 그렇죠? 니오 컴퓨셔니즘. 그래서 성리학, 신유학. 그럼 앞에 유학은 이제 뭐 선진 유학이라고도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즉 송나라에서 나온 그런 학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송학이라기도 하고, 또 주자가 또 완성을 했기 때문에 뭐 주자학, 또 뭐 정주학이라고도 이 주자학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용어가 매우 많지만은 우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성리학 또는 주자학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성리학을 고려 시대 때 안양이라는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은 고려 시대 말이죠. 안양에 들어와서 이때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배출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재현, 이색, 그죠? 또 이색의 제자 또 정몽주, 정도전, 길제 등을 거치면서 어떤 조선의 지배 이념,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길제 이후로부터 뭐 김숙자, 김종직, 조광조 등으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또 뭐 율곡이, 뭐 이황, 김장생, 송시열로 이어지면서 어떤 이 주자학이 조선 사회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러한 이 배경을 우리가 안 다음에 바로 이제 사문난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송시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윤휴가 나옵니다. 자, 송시열과 윤휴는 나이 차이는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지간인데 보통 10년 이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망년지교라 그러죠. 즉 나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관계다 해가지고서 10년까지는 뭐 맘먹어도 되는 사이 맘먹는다. 그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상당히 그 학문의 어떤 그 이 공동인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또한 송시열과 윤휴는 또 사돈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습니까? 공부도 같은 성리학을 하는 같은 학자, 그리고 또 사돈 관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끈끈한 그런 인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윤휴. 자, 윤휴는 그 호는 백호죠. 자, 백호로서 어떤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 그동안 관직이 쭉 안 나가다가 1674년, 즉 이때 나이 숙종 때죠. 58세 때 벼슬을 시작했죠. 이 윤휴라는 사람은, 윤휴라는 분은 어떤 성리학을 갖다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성리학 그 학문 자체가, 그 철학 사조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철학 사조가 결국 주의 또는 공작, 즉 중국식으로 모든 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독자적인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윤휴는 이로 말미암아서 유교의 어떤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한 사례가 이 뭐랄까요? 송시열과의 어떤 논쟁에서 노노와 중용의 두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거죠. 자, 노노의 향당편에 마국간에 불이 났을 때 공자께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윤휴는 말은 다치지 않았냐. 그래서 반대되는 그런 사상으로 답변을 했고, 여기에 송시열은 아주 신란을 했죠. 여기에 또 윤휴는 반대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얘기했고, 또 중용이라는 책자에서도 중용이라는 책자를 갖다가 주의가 약 30개의 장으로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편집을 해서 만든 책을 윤휴는 또 독자적으로 다시 또 10편으로 또 나름대로 수정해서 또 책을 만들어 놨죠. 자, 이때 이 송시열은 성리학 학자로서 중국의 주의의 어떤 이 글에 관련된 것은 한자 한 획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 조선 성리학의 절대적인 흐름이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식으로 멋대로 수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또 이 윤휴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난 조선의 성리학자로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과 모습, 이것을 갖다가 밝힌 것이다. 이런 것은 설사 주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난 거기에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자께서 오면은 더 나를 반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또 반박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어떤 성리학적인 학문적인 견해 차이에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제 비하가 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예손 논쟁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손 논쟁은 뭐 다 아시다시피 효종과 효종의 비가 사망했을 때 계대비 자의대부가 그 계모인 자의대부가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남인과 서인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었죠. 결국은 1차 때는 서인이 승리를 하고 2차 때는 남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 여기에 이 송시열과 또 윤휴의 관계가 또 서로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자, 남인이 갑인 예성에서 승리했을 때 송시열을 갖다가 영모죄로 몰아서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이때 가세했던 자가 바로 윤휴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송시열은 감정적으로 윤휴한테 좋게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아무리 망년직이고 아무리 사돈관계고 아무리 같은 성리학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죽음으로 몰고 간 윤휴에 대해서 관대할 수는 없었던 건 제가 인간적으로 좀 이해는 갑니다. 자, 이러면서 약 6년간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인이 몰락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거죠. 바로 숙종 때 경신황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신황국 때 지난날 불거졌던 그런 감정싸움, 즉 사문난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윤휴는 어떤 성리학을 갖다가 이단시하고 이러한
그 불순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몰아치면서 그동안 숙종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윤유가 행동했던 어떤 불경죄를 같은 걸 만들어서 결국은 경신환국 때 윤유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죠. 자, 경신환국은 사실 윤유하고는 그렇게 경신환국의 어떤 사건에 어떤 단초를 제공할 만한 사항은 전혀 없었지만은 바로 예송 논쟁 때 가장 첨예하게 그 맞받아줬던 어떤 상복에서 윤유가 최첨단을 걷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송시를 갖다가 죽음에 몰아가게 했던 그런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빌미가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숙종과의 임금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불경죄를 갖다 몰아서 결국은 윤유를 숙종으로 하여금 이 뭐랄까요, 이 변방에 유배를 보내게 하고 또 유배 가면서도 그 다음날 바로 사역을 내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 이제 하나의 윤유의 사문난적이죠.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상범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윤휴였습니다. 자, 사역을 받을 때 윤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은 안 쓰면 될 것이지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항변을 했다라고 하죠. 결국은 학자가 어떠한 학문적인 것을 갖다가 반대를 했다고 해서 어떤 사상범으로 몰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 즉 붕당 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즉 학문적인 어떤 견해의 차이도 결국은 당쟁의 도구화로 쓰면서 그 어떤 뭐랄까 그 책임을 이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송시열과 윤유의 젊은 시절의 우정과 또 만년의 어떤 그 징후는 공존의 틀이 깨져버린 당쟁 구조에서 그 책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또 오버랩이 또 되네요. 자, 사문난적. 자, 사문난적의 이 윤유는 결코 공자를 갖다가 반대한 적도 없고 또 주자를 갖다가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요것이 결국은 한 학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진보적인 그러한 그 학문적인 성격이 정치의 어떤 그 정쟁의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자초했다. 이것이 바로 사문난적의 어떤 실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문난적, 윤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